음. 심홍동 개체와 이론의 이해 해갖고서 시작하기 전에요. 혹시 교수님 이 심홍동의 개체와 이론에 관한 책을 혹시 원서 저기 황수영이 저기 번역한 거 찾았습니까? 요 책 한번 말고요. 우리가 하진 않았고 예. 그냥 개인적으로 봤지. 아, 책을 사셨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책을 주문을 음, 했는데 똑같은 걸 또 샀습니다. 두 번이 돼갖고서요. 없었 음. 저기 안 쌓였으면 하나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책이야? 그 원, 원, 예. 아, 책이 내가 있나 모르겠다. 하여튼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없으면은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음, 뭐 요새 정신이 없어갖고서 두 개나 샀습니다. 음, 그래, 예. 알았어. 한번 서가에 가서 한번 내가 찾아보고. 네. 음, 그리고 먼저 교수님 죄송합니다. 왜? 뭐냐면은요. 예, 양을 배분하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서론 제가 하고 박주환 대표가 뭐 한 2부 뭐 저기 하고 교수님 하면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양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내가 할 부분이 뭐지? 뒷부분이 저 박주환 대표가 물리 물리적 개체하고요. 일장 예예예. 음, 그리고 교수님이 그 뒷장인데요. 이장 예예. 이 음, 장이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냥 아, 아무 생각 없이 제가 했는데 괜찮아. 이 책 네. 어차피 내가 읽었어. 아, 그렇습니까? 음,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 이제 책이 서로는 양이 적은데 제가 이해하지 못해 갖고서 한 6번을 읽었습니다. 6번 이해하려고 엄청 노력했고 다른 뭐 개념서도 읽어보고 했는데요. 예. 제가 이해한 부분에서 이 부분은 진짜로 심ong독의 개체화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이해서이더라고요. 음, 첫 번째 장에 심ong등의 생애인데요. 제가 요거는 아트에이 스터디에서 가져왔습니다. 뭐 책에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그 양력을 보면은 1924년도에 출생했고 1944년도에 ENS에 입학해서 이때 게루, 메를로퐁띠, 이폴리트, 깜길렘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수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8년도에 이제 철학 이제 교수 자격 시험에 합격했고 그다음에 48년도부터 뭐 철학, 물리학, 뭐 기술공학, 뭐 심리학 쪽으로 이제 다양하게 학제간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1958년도에는 이제 박사학위 취득 논문에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이게 주논문이고요. 기술 대상이 존재 양식에 대하여 여기 이제 부논문인데 이제 부논문이 이제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처음에. 그리고 음. 1960년에 문과대학 교수가 됐고 1963년도부터 1983년도까지 한 20년 동안 이제 소르본 파리 사대학에서 일반 심리학과 기술공학 실험실 을 창설하고 교육하고 이때까지 한 20년을 이제 활동을 한 거죠. 그 이후로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교육계를 떠나고 이제 많이 이제 처음 이때 당시에는 많이 활동을 했지만은 이제 철학적으로나 이제 알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뒤늦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 철학사 속에 이제 심홍동을 보면은
이제 생성 철학과 과학 철학 해갖고서 이제 심홍동은 이제 철학사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니체, 베르그손, 화이트헤드를 있는 어떤 생성 철학하고 그리고 바슐라르와 칸킬레를 있는 어떤 프랑스 전통의 과학 철학을 있는 두 흐름을 연결된다고 합니다. 심홍동은요. 그래서 심홍동이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철학자를 보면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서 아낙시만드로스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베르그손, 바슐라르, 그리고 메를러 퐁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아낙시만드로스의 앞에 이론, 그리고 규정자 개념을 심홍도는 자신의 철학 개념의 핵심적인 것, 약간 전 개체적인 것과 거의 동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심홍동은 이제 베르그손과 좀 유사하지만은 그 베르그손을 이제 비판하고 이제 그 넘어서고자 했고요. 특히 베르그손의 연속성 개념을 비판하면서 심홍동은 생성의 연속성에 머물지 않고 어떤 존재자의 구성이라는 과제를 자신의 어떤 주요 목표로 제시하면서 불연속성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찾고 이제 연구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영향을 준 사람이 바슐라르인데요. 이 바슐라르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등 현대 과학의 혁명적인 발전과 그때 동시대에 살면서 이에 대한 어떤 심층적으로 철학적 반성을 한 어떤 최초의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바슐라르는 또 베르그손의 어떤 연속성을 비판하면서 어떤 구조적이고 필연적인 근거를 제시하였고요. 이에 이제 심홍동은 생성과 존재를 결합하는 어떤 의도와 어떤 존재자의 불연속적인 구성이라는 존재론적 기획을 가지고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멜로 퐁티인데요. 멜로 퐁티 철학은 심홍동에게 어떤 상당히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에서 어떤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심홍동이 자연과학의 문제들에서 심리학적 문제들로 어떤 나아갈 때 이제 발전해 갈 때 어떤 지침이 된 철학이 메를러 퐁티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장에 보면은 이제 작품의 특징과 구성이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개체화 이론, 개체화. 이제 심홍동이 저기 좀 전에 얘기했듯이 34세에 제출한 국가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어떤 독창적인 철학적 사유화를 시작했고 그 시작의 궤적을 이 어떤 무게 있는 아주 개체화 개념이 무게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필자가 생각하는 어떤 심홍동의 세 가지 특징은 도전 정신하고 통찰력, 집요함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이제 생성 철학과 존재론의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단숨에 심홍동이 철학자의 바늘에 오르려는 열정과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개체화 개념을 토대로 해서 생성을 사유하는 심홍동의 어떤 이런 통찰력은 이런 비유를 했네요. 현민경을 만들어 미생물의 세계를 발견한 네베누크처럼 우리를 새로운 세계에 눈뜨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대한 양의 어떤 전문적인 자료들과 어떤 밀도 있는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이 심홍동의 주 논문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해갖고서 이 책의 구성입니다. 이 책의 구성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EA 책 구성하고 거의 같은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서론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서론을 이렇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체화 개념과 어떤 전통적 개체화 원리 비판 해갖고서요. 이 개체화는 개체가 발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개체화 발생을 결합하면 개체 발생이 되고, 심홍동은 생물학적 의미로 사용하는데, 이 경우 이 개체화라는 개념이 개체 발생의 개념보다는 훨씬 더 넓다는 것이죠, 의미가. 그리고 이 개체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사용하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개체화라는 개념이. 그리고 개체가 함축하는 것은
구체적 존재자라고 하고요. 이 구체적 존재자인 개체의 어떤 최초의 학문적 유상을 부여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심홍동은 형상 진료설을 중요한 이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론하고 형상 진료설을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보면은 원자론은 존재자의 단위이자 그 자체가 자신의 단위로 구성된 존재자라는 것이죠. 이미 구성된. 그리고 형상 진료설에 따르면 개체는 형상과 진료가 결합된 신홀론이다 합니다. 이 신홀론이란 개념이 이제 구글에서나 찾아봐도 이게 없는 거 보니까는 이분이 이렇게 개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있으나, 그러나 개체 그 자체에 앞서는 개체와 원리가 있다고 이미 가정을 한 겁니다. 이 두 이론은요. 그런데 심홍동은 이걸 갖다가 비판을 합니다. 첫 번째, 우선 원자나 어떤 형상, 진료, 실체와 같은 불변적인 항들은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은 공통적으로 구성된 개체로 출발해서 그거의 어떤 실존 조건들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입장들이 개체와 원리이든 구성된 개체이든 간에 어떤 고정된 항들을 실제적인 것을 놓고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어떤 것이 이미 있다고 생각하고서, 아니 있다고 하고서 이제 다른 개체와 원리든 구성된 개체든 설명하는 것입니다. 심몽동의 어떤 개체와 작용을 얘기하는데요. 개체와 원리와 구성된 개체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입장에서 심흥동 비판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것들이 개체와 작용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논리적,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논리적 순서는 어떤 것이 개체와 원리가 있고 개체와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제 개체가 구성된다는 것인데요. 전통 이론들이 이러한 작을 보면은 이미 3, 구성된 개체에서 1, 개체와 원리를 넘어간다는 것이죠. 즉, 일단 구성된 개체를 모범으로 하여서 개체와 원리를 찾는데, 심홍동은 이것을 거꾸로 된 개체 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형상 진료설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벽돌에게는 벽돌, 너는 점토라는 진료와 어떤 직육면체의 형상으로 되어 있지 해갖고서 구성된 개체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추론된 직육면체의 형상과 어떤 점토라는 진료, 그래 내가 결합하면 이 벽돌이 되는 거지 하고서 어떤 개체와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벽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개체의 발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듯이 어떤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체 발생 이론이 뭔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실제로는 생물학적 개체 발생은 결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홍동의 주장은 이 개체화 과정,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것은 바로 시간을 통해 이제 전개되는 개체화 과정이며, 개체들은 이러한 개체화 과정의 어떤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원리나 개체와 구성된 개체가요. 그래서 개체화 원리들도 개체화 과정을 연구하는 도중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체화 과정 안에서 그 개체와 원리가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홍동은 개체 발생의 연구는 기존의 논리학이나 존재론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생성의 존재론입니다. 이제 심홍동은 존재와 이제 생성을 얘기하는데, 이 개체화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어떤 소박한 하나의 주제인 것 같지만은 이 존재론의 문제를 직접 공략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홍동이 의도하는 것은 여기서는
단순한 존재론이 아니라 생성의 존재론입니다. 우선 여기서 생성과 존재론의 대립되는 과정에서 이제 파르메니데스의 사상이 이제 사상을 간단하게 설명하는데요. 그에 의하면은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러한 대명제로 시작해서 진리, 즉 참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변화나 다수성을 이 파르미데스의 사상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부수적인 가정들을 수용하면서 뭐 어떤 존재와 생성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근본적인 대립을 바꾸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원자론의 원자, 플라톤의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형상과 진료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다수성을 조금 인정하라고 하지만은 시간 속에서 전개되는 변화와 생성의 세계는 좀 소극적인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신봉동은 이에 어떤 기존의 것을 이제 불완전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저기 하고자 생성이라는 개념을 전폭적으로 이제 도입하는 것이죠. 인정하고. 그래서 심홍동은 개체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와 생성의 혼합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더 설명하면은 모든 것이 흐름이라면 개체를 이제 존재자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흐름은 연속성인 거죠. 그리고 존재만이 실제라고 해도 생성은 환상이 되고 흐름만이 실제라고 해도 흐름이 있으면은 개개의 어떤 존재자들이 실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몽동은 존재와 생성과 존재의 어떤 역동적인 상관관계를 이러한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를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기존의 개체 존재자가 어떻게 시간 속에서 자기 동일성을 형성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문제로 귀결되며 개체와 연구는 이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데요. 여기서 자기 동일성이라는 말을 제가 좀 이 책을 읽어가면서 몇 가지 이제 이해를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 동일성입니다. 이 자기 동일성이라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혹시 교수님? 보통 영어로는 identification, 네. 정체. 식별자, 뭐 식별하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따르면 원래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플라톤은 믿거든. 근데 이런 뭐 여기 멜로 뽕띠나 이 뭐 시몽동이나 이런 사람들은 생성 철학을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자론도 어떻게 보면 원래부터 뭐가 있다 이렇게 믿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아까 저기 우리 처음에 원자론요. 예. 원자론이라는 것도 원래부터 뭐가 있다. 어, 그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에 형상이라는 그 형상이라는 게 일종의 이미지거든. 이미지. 이게 설계도 같은 거지. 예. 누군가가 이렇게 그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어, 진료, 물질, 그러니까 이게 원자 같은 거지. 이런 물질로 그 형상을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구성된 존재가 이제 생기지. 근데 이제 원래부터 어, 실체가 있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존재론자들인데 그러면 그거의 원래 그 모습, 본질이라고 할까? 뭐 실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게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거거든. 그게 자기 동일성이지. 그 자기 동일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존재론자라고 할 수 있고 또 원래부터 그 이데아 같은 완벽한 모습의 뭐 실체가 존재한다. 원래부터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홍동은 그런 건 없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 것이 개체다. 개체화라는 말을 쓴 게 개체 그러면은 이미 이제 완성된 어떤 그
뭐 물체라든가 뭐 인격이라든가 뭐 사람이라든가 무슨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체잖아. 하나하나가 다 네네. 독립된 하나의 실체를 이제 개체라고 하는데 그 개체라는 것이 원래부터 존재하던 거냐? 그러면 이데아론에 해당하는 거지. 원래 원모습이 있고 그거를 흉내내서 하나하나 이렇게 또 그 시뮬라크르 같은 그 모방된 개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상에 존재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 그 실체론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도일성을 믿는 사람들이고 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사람도 박상호라는 사람이 원래 본질이 있다. 이 사람은 자기 아이디, 우리는 보통 이제 아이디라는 말을 쓰잖아. 아이디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동일성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박상호라는 존재가 있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아무리 변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자기 동일성을 유지한다. 이런 말이잖아. 음, 근데 이런 생성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자체가 없다는 거죠. 박상호는 끊임없이 변하는 거고, 그 저번에 그 희망의 책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 우리 단체의 그 도대체 그 정체성이 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체성. 그 예. 희망의 책이라는 게 왜 존재하느냐. 그 정체성이라는 걸 묻는 사람이 있었어. 음, 근데 이제 그런 사고가 바로 존재론적 사고예요. 그 이 플라톤의 이데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어떤 단체가 생길 때, 그 희망의 책 대전본부라는 법인이 생길 때 거기 정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있죠. 그러면 예. 그 정관에 이 단체의 설립 목적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뭐 사업의 방향 이런 거가 정해져 있다 이런 거 아니야. 존재론자는 그렇게 믿는다고. 네, 예. 그러니까 그 원래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지 말고 음, 어, 그 정체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게 이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한다. 이런 말이잖아. 똑같은 얘기지. 음, 근데 그거는 어, 옛날 생각이라는 거지. 관습에 묶여 있는 생각이고 그 한국이란 나라도 뭐 개국 그 정신 뭐 이런 게 이제 건국 이념 뭐 이런 거 따지잖아.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대학교도 보면은 학교 창학 정신이 뭐 어떠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예. 그 다 같은 생각인 거야. 그런 사람들이 다 존재론자들이야. 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현대 철학은. 그러니까 그 정관에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 단체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태어났다는 거는 있지만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가 바뀌고 그 공간, 그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이 변함에 따라서 그리고 그 안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운영의 실체가 누구냐, 그 주체가 그거에 따라서 정체성은 끊임없이 바뀌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 이제 뭐 회원이나 운영진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지는 거지. 희망의 책의 정체성은 계속 변하는 거지.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인 사고다. 음. 근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예전부터 사람들이 자기 음.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자기가 뭐 해야 한다. 뭐 그런 거를 많이 학교에서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듣고 우리 예, 일상생활에서 너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예, 물어보잖아. 예,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너의 동일성, 자기 동일성이라는 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의 그 뭐야 번역이야. 자기 동일성,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면 그 저 데이터 모델링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아이디를 정한다 그러잖아. 예, 예.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 그게 다 같은 말이거든.
변하지 않는 단일한 뭐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그게 있어야 자기 동일성, 또 정체성 이런 것들이 유지가 돼야 사람들은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해. 사회 질서를 하려면 법이 딱 정해지면 그 법을 무조건 다 따라야지만 이 질서가 생긴다고 하잖아. 근데 네네. 그 질서라는 것도 사실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속한 거지 예, 만구의 진리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저기 아마 70대, 60대 노인네들 가운데는 아직도 좌측 통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잖아. 그게 하나의 사회적 룰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우측 통행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 음. 한 10년 됐나? 그 왜 지하철 뭐 개당 이런 예, 데 보면 다 바꿔놨잖아. 네네네. 근데 지금 그거 새로운 질서에 맞춰 나가야지 음. 과거의 좌측 통행이라는 생각을 고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거나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네, 네. 그리고 자동차는 우측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나라마다 다르잖아. 예, 그렇죠. 우리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이 맞아. 그렇지만 영국, 일본, 뭐 호주 이런 데 또 다 차가 좌측 통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구의 진리란 정해진 건 없다는 것이 현대 철학에서는 그 정설로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동일성이라는 게 바로 이데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완전한 완벽한 실체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아, 어떤 사물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자기 동일성. 예. 근데 현대 철학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한다. 지금 음.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한 10년, 20년 후에 우리 후세 세대들은 이런 꼰대들, 뭐 이런 식으로 살았어. 이거 바꿔. 그리고 자기네들이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게 실체인 거지. 우리가 과거의 그 관습이나 어떤 전통 이런 거에 계속 얽매여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걸 적응해 나가고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자꾸 변해 나가는 생성의 과정이 그게 진짜다. 이게 이 생성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거예요. 나도 그걸 적극 공감을 하고. 음, 그런 관점에서 뭐가 이미 있다, 그럼 객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네. 체화 그러면은 개체가 되어가는 과정이 그게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이제 네, 자기 동. 네, 이해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걸 갖다 한 6번 읽으면서, 아, 제가, 아, 좀 이렇게 새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뚜렷하게는 모르겠지만, 뒤에도요. 우리가 저기 양자역학을 하면서도 그때 스핀 네트워크라든지 거품 구조라든지 그게 발견된 건 아니지만은 이제 뭐 어떤 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요. 이것도 개체화라 하는 게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딱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그 설명하는 이제 뚜렷하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은 설명하는 거구나 하는 거는 어렴풋하게만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양자 역학을 우리가 이제 먼저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책을 읽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랑 이거랑 지금 상당히 맞아떨어져요. 무슨 네네. 얘기냐면 그 양자들이 양자라는 거에 작은 알갱이는 있겠지. 하여튼 미세한. 음, 걔들은 어찌 보면은 독립된 개체야. 음, 그렇지만 걔들이 역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음, 그렇잖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시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양자들이 얘들이 이제 뭉친다고 결합을 한다고 무슨 스핀 네트워크이니 뭐 음, 이런 모양을 가지고 그러니까 스핀 네트워크라는 게 여기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형상 같은 거예요, 형상. 그러니까 양자 하나하나는 별게 없지만 그냥
그러니까 원소로서 별로 어, 그 아주 그냥 작은 밀입자에 불과하지만 얘들이 뭉쳐봤자 이제 원소가 될 거 아니야. 걔들이 뭉쳐서. 그러면 이제 원소들이 또 뭉쳐가지고 분자가 되고 이제 분자 단위가 돼야 우리 실생활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음, 그러니까 뭐 물 분자 그거는 우리 먹는 물이 그게 벌써 그 안에 수천억 개의 그 양자들이 모여서 물 분자가 하나 된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 개개의 양자는 의미가 없지만 이게 뭉쳐서 하나의 물 분자가 됐을 때는 우리 인간이 그 감각으로 느낄 수 있고 맛을 볼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생기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아주 옛날 시대에는 그 양자의 세계라는 걸 몰랐으니까 이미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제 세상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지. 네, 예, 예. 그런, 근데 이제 그래서 개체라는 거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과거에는. 그러니까 완성된 개체. 예. 예, 걔는 이제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믿었던 건데, 사실은 그 개체가 형성되는 과정에 수천억 개의 양자들이 작용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몰랐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완성된 것들이 세상을 다 구성하고 있거나 이렇게 착각을 해서 그래서 이데아론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 뒤에는 뭔가 완벽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이제 신으로 이제 이게 변한 게 이제 중세 천년 동안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했고. 근데 이제 이게 근대 과학이 생기면서 그 밑에 원초적인 분자 밑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대한 생각이 이제 바뀐 거지. 그래서 그런 양자들이 어떤 그 뭐야 규칙성을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모여서 물질을 이루고 그 물질들이 또 이렇게 그 구성돼서 그것들이 모여서 어떤 모이려면 저절로 그냥 막 모이는 게 아니거든. 뭔가 규칙성을 가지고 모인다고. 그 규칙이라는 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관성의 법칙이라든가 뭐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규칙에 의해서 그런 물질들이 이제 뭉치고 흩어지고 뭐 붙었다 떨어지고 화학적으로 분해가 되고 막 이러는 과정들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네, 이제 개체라고 부르고 그런 것들이 되어 나가는 과정을 개체화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역동적으로 이렇게 그 하나 이렇게 멈춰 있는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겠지. 개체다. 네, 완성된 구성된 개체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지. 걔도 또 변화해서 다른 놈이랑 결합이 돼가지고 다른 또 개체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개체라는 것도 영원히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부서져 가지고 흩어졌다가 또 달리 이렇게 뭐 다른 물질들하고 결합이 돼서 또 다른 개체를 형성하고 이런 거를 우리는 체험하는 예,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런 개체화되는 과정들을 중간중간에 우리가 체험하는 거의 연속. 예, 음, 그렇게 과정 이렇게 이해하면은 되게 이제 세상이 역동적으로 이제 느낌이 오고 역동적으로 보이는 거지. 네, 음. 그 고정된 실체만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변할까? 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그 과정들을 생각하는 그 식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되게 이제 다이내믹하게 이게 동적으로 세상이 보이는 거죠. 예, 네, 계속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전 개체적 실제 하는데요. 이제 교수님께서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뒤에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출발점은 엄밀한 의미에서 존재도 아니고 생성 자체도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생성과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을 심홍동은 사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홍동의 철학적 상상력은 아나키만드로스로 이제 걸로슬로 올라가고요.
이는 현대 과학의 어떤 연력학 개념적 이제 장치들에서 이제 완성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개체적 실제라는 개성 이제 개념의 구상이고요. 이제 여기 이거 논문, 그러니까 심홍동의 논문을 이제 인용하면요, 개체화를 사유하기 위해서는 존재를 실체나 진료나 형상이 아니라 단일성의 수준 위에서 긴장된 체계, 과포화된 체계로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 존재 혹은 완전한 존재, 특히 개체적 존재는 단일성 이상의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과 이제 조금 이게 이해가 됐는데, 또 이해를 못한 것이 이제 아까 이제 자기 동일성을 얘기하면서 단일성의 수준 위에서, 이 단일성이 아니고 단일성의 수준 위에서 이제 생각해야 한다는데, 이 개념도 조금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단일성이라는 게 아까 얘기하는 예, 뭐 원자나 예, 예, 무슨 원소나 예, 그 분자나 양자나 이런 것들이 단일성이란 말이지. 예, 이게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예. 개체를 말하는 것이, 객체는 또 다른 개념이고, 그러니까 객체와 객체 다르다는 거 알지? 예, 예, 예. 객체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야. 주체가 있을 때, 대상이 이제 객체고, 그 다음에 예, 객체는, 예, 인디비주얼, 하나하나 엔터티, 뭐 이런 게 객체, 엔터티. 독립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 이게 객체거든. 그러니까, 그, 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시점에서, 어떤 공간에서 얘는 있어. 어떤 존재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는 그걸 단일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음, 그지? 단일성 수준이라는 게 하나의 독립된 그 객체로 보는 거거든. 근데 그 이상이라는 건 걔도 사실은 지금 이 공간에서 이 시점에서는 얘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얘가 다 그 이전에 다른 것들이 막 결합이 되고 분해가 되고 막 흩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결과물로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 예, 그리고 얘는 또 앞으로 변할까요? 변해 갈 거예요. 어떻게든지 또 다른 거 막 끌어당겨서 결합이 되기도 하고 또 그놈이 스스로 반으로 쪼개지기도 하고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지, 미래에는. 예, 그러니까 일시적인 하나의 그 상태일 뿐이다 이거지. 예, 그런 거를 이제 단일성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개체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런 게 딱 멈춰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은 얘가 이 상태구나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얘가 원래부터 얘는 이라지에 있었고 앞으로도 얘는 계속 여기에 있을 거고 이것이 독립된 실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세상을 보는 게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 전개체적 존재라는 게 그런 계속 변화하는 생성의 결과물로서의 개체, 그게 전개체적 존재고 단일성은 멈춰 있는 것. 음, 얘는 영원 불변의 것.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단일성. 단일성의 존재고. 그거 이상이라는 거지. 단일성 이상의 존재가 그게 전개체적 존재다. 그 다음에 전 개체적 이제 상태는 아나xi만드로스의 무규정자와 어떤 연력학적 비평형 상태 혹은 준안정된 어떤 상태를 결합시킨 개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그것은, 말들이 무규정자잖아. 무규정자. 음, 그 규정이 돼 있으면 그건 야, 단일성이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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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된 개체고. 예, 근데 아나시만드로스는 무규정자가 원래 그 사물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 걔는 어떻게 앞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 무규정자고 아페이론 예. 앞에서 나왔어요. 아페이론이라는 아, 개념이 그 원자의 개념하고 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원자론 나중에 나왔을 때 원자는 그 개는 변하지 않는 거고 개들이 결합해서 물질을 이뤄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나xi만드로스는 그거보다도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실체, 예, 얘가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생성 변화해 가면서 세상이 만물이 만들어지고 사회 현상 벌어지고 이 우주가 형성되고 소멸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본 거거든. 그러니까 연력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비평형 상태, 폐형 상태면은 이제 딱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렇게 뭐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사물들이. 그러면 이게 원래 얘 모습인가? 이게 얘의 원래 본체고 실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사람들이. 근데 비평형 상태에서는 계속 변하거든. 자꾸 그 상태가 변하니까 그러니까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준안전 상태. 네, 안정된 것 같으면서도 또 좀 있다가는 보면은 이게 안정 상태가 무너져 가지고 변화돼 있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다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 그 저기 양자 그 저기 뭐야 역학인가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확률적인 걸로만 규정할 수 있지 확정적으로 뭐가 있다. 이건 뭐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딱딱 부러뜨리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무기적이고 비평형 상태고 준안정 상태고 그 불확실한 상태고 하이젠베르크의 그 불확정성 원리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통하는 말들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뒤에도 이제 계속 제가 생각하면서 그 이제 전 개체적 상태, 그러니까 어떤 개체가 있기 전의 상태를 아직은 상상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 그게 음, 어떤 물질로 돼 있는지, 물질이라고 또 말을 하면은 이미 개체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좀 이게 그 짝 이게 몸에 체득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우리가 그렇게 어, 교육을 받지 않았고 지금까지의 과학 이론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 실체가 있다. 그래서 그 실체의 본질을 추구하는 게 우리 학문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게 학문이다. 이렇게 다 네, 익숙해져 있는데 이렇게 자꾸 무규정한 상태, 네, 불확실한 상태, 이런 게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실체가 없어. 이렇게 내가 딱 눈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 놈이 실체야라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는 이게 그 우리 마음에 뭐 네. 이렇게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 흔들어 놓거든. 그렇죠. 이제 딱 어떤 구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든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그 리처드 파인만이 얘기한 거나 같이 다 맥이 통하는 거예요. 예, 이 불확실한 상태가 이게 진실이다 이거야.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 전 개체적 상태는 에너지 포텐셜들로 이제 충만하고 하며 완전한 평행에 이르기는커녕 이제 불안정한 어떤 긴장된 긴장들이 양립하고 있는 어떤 체계의 상태이다. 에너지 포텐셜을 얘기했고요. 이는 뭐 단일성, 동일성, 배중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존재자의 논리적 조건을 넘어서는 상태, 그 전의 상태 이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얘기하면요, 여기서는 이제 좀 자세하게 책에서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전 개체적 실체는 동일률, 배중률, 모순율 이런 건 뭐 이제 논리학의 3대 뭐 이론 뭐 이렇게 4대 이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논리로는 이런 논리는 이미 개체화된 존재에만 적용되고 어떤 전 개체적인 실체 이런 것은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개체적 존재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따르면 존재자라고 할 수 없고 한편 그것은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생성 자체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에너지 포텐셜로 이게 어떤 에너지 포텐셜이 어떤 불안정한 어떤 것들 무규정자 이거죠. 존재하며 또 무언가 생성하려고 하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관계의 존재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으로서 생성에 이끌리기보다 이로부터 존재자가 구성되는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랍니다. 관계요. 그래서 생성의 존재론은 그 구체적인 이제 작용의 관점에서 볼 때 관계의 존재론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홍동의 논문을 인용한 걸 보면요. 생성은 존재에 대립하지 않는다. 그것은 개체인 한에서 존재자를 구성하는 관계이다. 그래서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자를 구성하는 관계라는 이 단어는 동사적이면서도 쓰이고 명사적인 의미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우선 존재자를 발생시키는 관점의 의미에서는 일단 첫 번째, 무규정자들 사이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활동의 개시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관계를 제가 이제 이름을 지은 건데 관계 맺기, 어떤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개체와 존재, 이제 동시에 존재자 안에 구조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실존 속으로 연장되는 에너지적이고 구조적인 구성적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 조건을, 여기서는 에너지 조건은 관계의 실제론에 살을 부여하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데요. 뭐 이제 연력학에서 말하는 이 에너지 조건인 건지, 이것도, 그거야. 예, 아까 왜 에너지 포텐셜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포텐셜이란 말이 잠재적이란 의미라서, 그러니까 에너지 그 연력학에서는 그 에너지가 이 물질들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풍선 안에 뭐 풍선은 터져서 안 되겠구나. 어떤 이렇게 그 용기 속에 공기를 집어넣어 놓고 열을 가하면 예, 갑자기 막 그 분자들이 막 그 거기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막 충돌이 일어나고 예, 그 예. 그러거든. 그게 이제 그 안에 이제 물질들의 상태가 변하고 그것들 간의 관계가 변하는 거지. 네, 안정된 상태에 있던 것들이 막 불안해지고 예, 그러니까 에너지 조건이라는 게 이 지난번 그 양자 역학에서도 그 시간의 변화를 그 엔트로피가 어, 시간이 지나면 증가를 하지 감소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폐쇄된 그 공간 안에서는 그 차이, 그 전과 후의 그 차이를 우리가 시간으로 인식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변화를 가져오는 거는 모든 게 다 에너지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관계가 변한다. 그럼 새로운 물질이 생기기도 하고 있던 물질이 분해가 되기도 하겠지. 그런 예.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다 그 에너지 없이는 불가능해지. 음, 저절로 되는 건 없다는 거지. 저절로 되는 그, 건 없고 뭐 열을 가하든지 아니면 누가 때리든지 이게 다 에너지잖아. 힘도 에너지고 열도 에너지고.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에너지 조건은 이게 그런 그 원래 그 시점에 있었던 개체들 그것들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게 에너지 조건의 변화가 결국 그 그런 물질들이나 개체들이나 그 존재들이나 얘들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이 힘이 된다는 거지 에너지가.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개체화는 규정이 불가능한 전 개체적 상태가 개체화를 통해서 어떤 스스로 규정 가능한 존재자로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뭐 개체화를 또 하나 계속 개체화에 대해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개체화된 존재자들은 비로소 논리적 규정에 적합한 안정적 이제 존재자들이 된다. 혹은 구성된다. 그래서 좀 전에 이 말 얘기했죠. 이해되죠? 이 말이 이제 개체화 됐어야지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치. 우리 눈에도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예, 우리가 실체라고 느낄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이미 그 개체화된 존재자들이야. 근데 걔도 이제 어떻게 또 변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 시점에 내가 있는 이 공간에서 내가 접하고 있는 이 개체화된 존재자는 내가 느낄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어. 얘는 뭐야? 이렇게. 예, 예.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예. 맞습니다. 개체화된 존재자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우리가 눈으로 이제 뭐 오감으로 느낄 수 있고, 그렇지. 물론 오감으로 못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음. 네. 이러한 생성의 과정 전체를 주도하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의 기능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이제 치몽동은 여기 이제 잠재성이란 말 대신 포텐셜로 이제 부르겠다고 합니다. 그것의 어떤 원초적 영감이 아낙시만드로스의 무규정자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전에도 이제 각 에너지를 어, 관계를 얘기하면서 했는데요. 체계라는 말을 이제 용어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체계는 어떤 개체와의 물리적 기반을 강조할 때 체계라는 용어가 이제 커다랗게 중요성을 지니는데요. 특히 에너지 조건을 묘사할 때 핵심적인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체계의 개념은 에너지 조건을 정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개체화는 이제 체계를 이루는 요소들 간의 어떤 비대칭적 관계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 개체성이 아낙시만드로스의 무규정제에 가깝다면 이 체계라는 것은 개체화의 물리적 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체계가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체계화된 존재 개체화된 존재자들과 조금 가까운 건가요? 그거랑 좀 다른 개념이죠. 이게 내 그 모델링 이론을 갖고 설명을 하면 예, 모델링을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 지금 이 개체화라는 거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 어떤 개체화된 존재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예, 그러니까 논문도 하나의 개체화된 존재고 책도 개체화된 존재잖아. 예, 예, 그 전에는 걔들이 원래부터 이 논문이 아니었다고 막 문자, 단어, 무슨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흩어져 있던 것들을 논문의 저자가 구성해가지고 하나의 실체를 만들어낸 거거든.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아, 개, 체계. 그 개체화된 존재를 그걸 모델이라고 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 모델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누가 뭘 만들면 다 그 모델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거기에도 그 계층이 있다. 차원이 있다. 1차원, 2차원, 3차원.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물을 보고 이 이모티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전화기 모양을 흉내내서 그 예, 전화기처럼 생긴 이모티콘을 만들어. 그것도 하나의 개체거든. 예, 근데 그 1차원이라 이게 그건. 여기서 얘기하는 단일 원자라든가 무슨 분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1차원적인 거예요. 단일 개체. 네? 단일 개체가 1차원이야. 근데 얘들이 결합을 하면은 관계가 생기잖아. 네, 그러면 이제 얘가 뭔가 그 단일로 있을 때보다는 다른 거와 관계를 맺으면 더 쓸모 있는 놈이 되고 이 세상에 더 많은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전 단계가 관계였잖아. 네, 걔들이 관계 때문에 근데 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는 에너지가 뭐 외부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 예. 그러면 단일 개체였던 것들이 관계된 개체가 돼. 그게 음, 이제 나는 2차원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사진을 그 우리 손주들 거를 쭉 걸어놨거든. 내 방에. 근데 그 손주 하나하나 사진 찍은 거는 1차원 개체예요, 이게. 근데 그 중에 하나 사진이 뭐냐면
우리 석주 아들이 나를 이렇게 어렸을 때 나를 껴안고 있는 그 사진이 있어. 이건 달라. 그 손주 한 명 한 명 찍은 사진하고 아들이 나를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은 똑같은 사진은 사진이지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관계가 그냥 다른. 그지 관계가 생긴 거야. 이 그 안에 있는 두 사람, 나라는 사람과 내 아들이 둘이 그 이렇게 껴안고 있잖아. 그 얘는 나를 의존해서 이게 이제 무슨 저기 옐로스톤이라는 그 관광지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얘는 저 광활한 그 평야에서 좀 두렵잖아. 뭐 네, 혼자 있기가. 그러니까 네, 아버지한테 매달린 거야. 그걸 이제 우리 집사람이 사진으로 찍은 거지. 이 사진은 그냥 손주들 그 이쁜 모습 하나하나 찍은 거하고는 개념이 달라. 차원이.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근데 이제 그 왜 그 사진 작품전에 나와 있는 그 작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는 네, 이거는 그 화면 하나가 전체 이 저기 사진 작가의 사고 체계를 그대로 담은 완성된 사진이라야 이게 작품전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음, 이렇게 그냥 가족들이 이렇게 찍고 하는 사진들은 그 작품성을 인정을 못 받아. 그게 뭐냐면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체계가 영어로 시스템이잖아. 네, 그러니까 자연이 만들어내는 이런 그 개체들도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단일성의 상태에 있었던 물질들이나 어떤 현상들이 있고 이것들이 결합을 해서 관계를 맺어서 형성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거를 개체화된 그 존재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보는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그 완성된 모습으로서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되기 전에는 탄소들이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중간 단계의 어떤 그 광석의 모습을 띠고 있겠지. 네, 그러면 최초의 탄소는 1차원 단일성이야. 단일개체. 근데 그것들이 그 결합을 해가지고 뭐 압력에 의해서든 에너지에 의해서든 결합을 해가지고 무슨 연필 뭐야 흑연 뭐 이런 것도 탄소잖아. 그게 덩어리잖아. 예, 그때는 2차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더 그 관계가 강화되고 그 관계를 이루어졌던 것들이 또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체제로 돼가지고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럼 3차원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음. 지금 그 그럼, 얘기야. 지금 이렇게 나가는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 단일성에서 관계성으로, 관계성에서 체계성으로. 아,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네, 좀 더 이해하기 이제 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진행하면요. 개체화는 전 개체적 상태의 포텐셜들을 고갈시키면서 그것들이 어떤 양립 불가능성을 해소한다. 여기서, 여기에는 특이성이나 우발성이 작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특이성이나 우발성은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얘기하고 이 책 이제 교수님이나 박주환 대표가 이제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포텐셜들을 작용하게끔 하는 내외적 자극이다. 그래서 그 결과 개체와 환경이라는 상들이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개체는 상들로서만 존재하는 상대적 실제. 그래서 개체를 이제 상이라고 얘기를 이제 어, 하나의 상대적 실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화는 물리학의 상전이 현상에 비유된다 해갖고서 물리적 개체 또는 그 뒤에 어떤 상전이 현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성의 존재론. 그래서 생성이 곧 존재이며 존재는 그 자신을 해소함으로써만 생성 속에서 보존된다는 것.
즉 생성을 통한 존재의 보존에서 이것을 이제 생성의 존재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개체와 작용의 특징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심홍동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존재와 생성의 융합뿐만 아니라 전 개체적 실제를 진정한 존재로 이제 내세우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 개체성. 이는 어떤 전통적 논리학으로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이제 존재를 갖는다는 것으로 존재에 대한 개념적 혁신, 이 전 개체와 어떤 전 개체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혁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제 생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홍동은 물리적 영역에서 결정화 작용의 법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탈이 이게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 그런 것들을요. 이를 통해서 물리적 모형에서 어떤 유래한 기초 개념들은 나중에 생명적 개체와 정신적 개체와 집단적 개체화까지 차례로 이제 이제 법례로 이제 이용되고서 이제 그 어떠한 영역, 개체화 영역, 이제 생명적 영역, 정신적 영역 이러한 각 영역의 개체화 개념은 다음번 영역의 개체화 개념을 이제 설명하는데 실마리 구실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체화의 어떤 세부적인 특징을 이제 또 이게 살펴보면요. 결정은 아주 작은 싹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의 분자층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층을 형성하는 식으로 계속 성장하는데 이것은 모획 속에서 모든 방향으로 확대된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했듯이 어떤 단계를 얘기하는 그런 관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의 한 형태가 구성되면 그것은 물리적 개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어떤 개체와 개념의 이제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미시계에서 출발해서 거시계에 도달하기까지 크게 어떤 두 등급 사이의 소통, 이제 한 단계에서 한 단계로 넘어갈 때 소통을 함축한다는 것인데 개체화는 이 양극단 한 개 넘어갈 때나 이제 극단에서 어떤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체적 포텐셜을 이제 단번에 모두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개체화 이후에도 이 이제 전 개체적 포텐셜은 잔재, 어떤 이제 씨앗, 무엇이 이제 개체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홍동이 어떤 양자역학의 포텐셜 에너지 준위들의 상대적 가설에서 도출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을 하면서 그런 것 이제 그 광자 도약 뭐 그런 거를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 속에서 개체는 결정이든 생명체든 에너지를 잃는 만큼 안정화되지만 그것을 완전히 고갈시키지 않기 때문에 개체는 언제나 에너지 포텐셜이 잔존한다,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개체는 언제나 개체와 환경을 낳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환경이라는 얘기를 좀 더 설명할 건데요. 환경은 종종 연합된 환경,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바이러먼트가 아니라 밀리유 이걸 하는데요. 이 환경은 개체의 존재를 부양하는 직접적 기반 또는 그것이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주변 배경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객체화는 체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체계 이후에도 남아있는 에너지 포텐셜이 환경에 어떤 구실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계는 특정한 개체화를 가능하게 하는 역량을 가진 어떤 이제 영역을 한정해서 개체와 체계 사이에 동일한 등급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체계하고 교수님께서 개체를 설명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그 개념은 이제 이 개념을 좀 더 이해했고요. 환경이라는 말은 주로 생명적 개체화, 정신적, 집단적 개체화에서 이게 중요하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장에서 환경이란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같고요.
여기서 환경의 경계를 얘기하는데요. 환경의 경계는 생명적 환경 또는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 환경 그리고 정신적 개체화를 비롯해서 그 각각의 어떤 무수한 개체화를 생각하면은 이 생명의 경계 그런 경계들은 더 이게 밀접하게 개체에 이제 관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상적 존재자. 그래서 이제 개체는 여러 가지 상이 이제 존재한다는 것.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요. 개체화 과정에 조금 더 이제 심화된 특징 해갖고 개체화는 연속적인 것이 아니며 각각의 개체화는 그 자체로서 불연속적이다. 이 불연속적이라는 것이 이 다상적 여러 가지 이제 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체는 다상적 존재자이다. 그래서 이제 심홍동의 논문을 이제 인용하는데요. 개체화된 것은 고려된 존재자는 어떤 사실상 함께 이제 현존하는 여러 상들에 따라 존재할 수 있고 또 자신 안에서 존재의 상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존재자는 여러 개의 형상을 갖는다고 그래서 어떤 여러 개의 현실태, 우리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합된 전 개체적 잔재는 실제적이며 현실적으로 다른 상들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갖고서 이제 변화됐다고 해서 그것이 다 에너지를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그런 잔재가 남아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실제적이며 현실적으로 다른 상들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화된 상은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된 형태가 된다. 그래서 형태들의 안정성은 구조화에서 기인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어떤 체계가 평형을 이제 발견할 때 향하는 어떤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는 이제 순간적일 수도 있고 좀 이제 시간적으로 길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형태를 갖추는 과정은 정보 개념으로부터 이해된다 하고 있고요. 정보는 엔트로피에 대립되는 현상으로서 준안정적 체계의 어떤 불균등성에서 유래한다 합니다. 우리가 연력학에서 또는 좀 저희 양자역학에서 이 정보 개념을 전 시간에 아니, 전 책에서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형태는 본질이 아니라 진정으로 생성의 산물이다 하면서요.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상태, 형태, 이런 거 모양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이게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형태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형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상. 예, 형상. 예. 어, 근데 형상하고 여기서 형태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다른 예, 거지. 그거 완전히 같은 건 아니고, 예, 다만 이제 어떤 그 뭐 입자든 양자든 원소든 그런 것들이 어떤 모양을 갖춰서 우리 눈앞에 보이려면 거시 세계로 이렇게 등장을 하려면 예, 모양을 갖추잖아, 모양. 그게 이제 형태거든. 예, 어떻게 생겼냐. 그럼 우리 눈에 보인다고. 이게 이제 달리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플라톤은 이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었으니까 그 뭔가 이 천상에 위대한 그 완벽한 세상이 있어서 거기에 형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습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되고 뭐 나무는 어떤 모습이 이상적이고 그 이상적이라는 말이 아이디어란 뭐 똑같은 말이잖아. 그 예, 이상적인 모습이 어디엔가 완벽하게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본이라는지 왜 본 뜬다 그럴 때 예, 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흉내내서 사물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이 있는 건 맞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상이 있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물이라는 게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니까 인간한테. 근데 그게 왜 보이지도 않는 어디 그 하늘인가 어디에 있는지 그건 좀 난 못 믿겠고 사물 스스로가 하나하나 형상을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봤던 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그 물질, 재료는 진료고 그 진료가 모양을 갖추게 하는 거는 형상이다. 그 두 가지가 결합돼서 사물이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봤거든.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생성 이론에서도 그 개체가 돼서 존재자로 우리한테 그 상태에서 보여줘야 되잖아. 그는 우리 눈에 보일 때 이 핸드폰에 이 형태가 있잖아. 예,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게 보인다고. 예, 핸드폰이라는 게. 근데 이제 여기에 재료는 뭐 플라스틱도 들어가고, 뭐 반도체도 들어가고, 알루미늄, 뭐 온갖 것들이 그 진료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그 형태를 따라서 어, 만들어져서 현재 이 페이즈 상이지 하나의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만지고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체화된 존재가 된 거지. 음.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페이즈 상이야. 현재 상. 근데 얘가 이제 나중에 저기 수명을 다해서 어디 저기 뭐야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가지고 다 부서지고 이제 각자 분해가 돼가지고 부품을 쓸 거는 이제 어디 딴 데로 쓰고 이제 그러면 얘의 페이즈가 바뀌는 거지. 네, 상이 또 다르게 이게 변화를 할 것이고. 근데 그래서 이 지금의 얘 그 사물의 형태라는 건 이건 본질이 아니라 그냥 그 이전에 어떤 물질들이 결합되는 과정의 결과물, 그거의 산물에 불과하다. 음. 그리고 그 형태라는 것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어디에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런 네. 얘기야. 그래도 이제 이제 지금 요새 요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그래도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될지 모르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런 책도 읽으면은 지금의 입장에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자꾸 추적하면서 옛날 고전도 보게 되고 하는 거지. 그이 철학자들도 보면은 저번에 그 파울로 코엘료인가 뭐 그 사람 책에도 왜 무슨 저기 옛날 그 데모크리토스니 뭐 이런 사람들을 자꾸 들먹이잖아. 예예.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그리스 로마 시대 철학자들이 했던 말들이 어, 지금 현대의 눈으로 보니까 이런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제 깨닫는 순간이 오거든. 네. 그 옛날에 그 책만 봤을 때는 그게 뭔지 이게 뭐 네. 25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깊은 뜻이 또 있었나. 여기 아낙시만드로스의 얘기도 사실은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잖아. 우리나라 그 저 철학의 저도 성격을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라서 그 묻혀 있던 거지. 근데 이렇게 고전 철학자들이 고대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쭉 흔적을 살펴보니까 아낙시만드로스가 현대 그 양자 역학에서 생각하는 거랑 상당히 그 유사한 개념을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뭐 천재들의 특성이 그런 거잖아. 그 당시에는 그 시대 사람들은 뭔 소린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후대 사람들이 보니까 참 통찰력 있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을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게 옛날에 봤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음. 있지. 예전에 봤으면은 아마 지루해서 금방 재미도 껐을 겁니다. 없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변환적 계열로서의 환경. 그래서 심홍동은 개체화 작용을 설명할 때 형상 진료설에 대한 어떤 일종의 해체를 작동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개체적 형태를 형상과 진료가 구분되지 않는 상태, 미분화된 상태, 어떻게 보면 어떤 그것들을 이 어떤 결합되어 있는 휘논론의 상태로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체화를 형상과 진료의 종합 또는 신체와 영혼의 종합으로 보기보다는 전체 속에서 특이성으로부터 출현하는 어떤 비대칭적 분해, 분리로 나타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료는 정돈된 변환적 계열이 된다. 이 개념도 솔직히 이해를 못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심홍동은 또 변환이라는 말을 이제 좀 중요하게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생성이나 변화의 역동적인 과정을 표현하는 심홍동 고유의 용어이다. 그래서 변환적 계열은 주체와 비대칭적으로 관계를 맺는 환경, 주체의 새로운 개체화를 위한 포텐셜을 간직한 환경의 어떤 질적이고 강도적인 이제 어떤 특성을 지시한다고 합니다. 질적이고 강도적, 힘의 강약인지는 저기 어떤 이해를 못했는데요. 하여튼 맞아. 변환적, 강도라는 게 인텐시티. 얼마나 세냐. 예, 그거는. 네. 맞아. 그래서 강도적이라는 말이 예, 강도가 얼마나 세냐. 예, 그런 특징을 나타낸다. 그런 특성. 예. 그러니까 에너지의 강약 이런 거를 강약. 맞아. 그런 개념이. 개체와 환경은 각각 구조화된 에너지 포텐셜과 강도적 에너지 포텐셜을 의미한다. 전 개체와 환경은 아침 이제 앞에는 따르게 얘기했지만은 각각의 어떤 구조화된 어떤 특정 강도적인 에너지 포텐셜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성하는 존재자는 논리적 단일성, 동일성, 배중률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에 계속 좀 이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 기존의 것을요. 근데 요거에 적용되지 않는 대신에 변환적 단일성을 갖는다. 즉, 그것은 자신과 관련된 상전이 할 수 있는, 상전이 할 수 있고, 자신이 어떤 중심의 양쪽에서 자신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변환적 단일성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변환적 단일성을 통해서. 그래서 변화는, 스스로 변화하는 단일성이고, 생성을 통해 존재자의 개념을 낳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체화 작용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각 구조가 형성된 영역은 다음 영역의 구성 원리로 작용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 구조화는 작용과 동시에 하나의 변형이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개체화 작용을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해한 거는 뭐 물리적 개체화에서 정신적 개체화, 집단적 개체화로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제 그 원리를 이제 개체화 작용을 통해서 넘어간다는 것을 이제 넘어간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네, 사람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 집단적 개체화 이런 말을 쓰잖아. 예, 근데 저번에 읽은 그 뭐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책에는 그런 말은 없었거든. 없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철학자니까 이런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이것이 인간 사회에 적용할 때 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인간 사회의 어떤 역동적인 관계, 뭐 변화 과정 이런 거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그런 거잖아.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 무엇일까?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이제 나라고 하는 거의 개념이 이 신체의 그러니까 생명체로서의 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정신 세계에 나가 있잖아. 근데 보통 우리가 너의 정체는 무엇이 할 때 너의 몸의 실체가 뭐냐 물어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실은 정체성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정신, 정신 세계를 물어보는 거지. 예, 그러면 개체화 그 과정을 이제 적용하는 대상이 우리 몸도 사실은 이게 개체 아니야. 음, 그지? 그다음에 그 우리 정신도 하나의 개체고. 그래서 아까 왜 정신적 개체, 무슨 그 물리적 개체, 물- 집단적 개체, 집단적 개체 그랬잖아. 예, 그랬을 때 이제 정신적 개체가 바로 그거든. 우리 몸은 물리적 개체인 거예요. 예, 기계, 자동차 이것도 물리적 개체인 거고. 근데 집단적 개체는 우리 가족, 학교, 기업, 회사, 뭐 국가, 사회 이런 것들이 집단적 개체 아니야. 예, 예. 그러니까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철학자거든. 음, 물리학자들은 그런 걸 설명할 필요가 없지. 예, 물리적 개체만 설명하면 돼, 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그 한 페이즈, 한 상을 형성해가지고 우리에게 체험의 그 대상이 되는가. 이게 이제 철학적 고민인 거지. 음, 그런 기업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돼서 또 사회라는 것이 국가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돼서 걔들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저렇게 그 역동적인 모습을 보일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이제 철학자로서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물리적 개체 형성 과정, 즉 개체화 또는 개체화의 작용 이런 거를 이제 양자역학 쪽에서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철학으로다가 그 적용을 해가지고 이 응용을 하려니까 지금 이런 고민들이 지금 여기 문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 아, 이제 읽으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예, 좀, 어, 교수님께서도 설명했듯이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개념을, 이 심홍동 말고 이제, 심홍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황수영이 이제 이게 해설서는 아니고 개념 이해서인데요. 조금 이게 개념을, 이게 조금 이거를 잘 이해하면은 이 책을, 그러니까 심홍동의 주 논문을 읽을 수 있겠다 해갖고서 심홍동 책을 샀는데요. 논문을.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책을 읽어보면 더 어렵네요. 그치, 원서가 당연히 어렵지. 엄청 어렵습니다. 예, 황수영 씨는 이제 그쪽 전공이니까 그 뭐 원서를 번역도 했고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수준에서 이제 처음부터 어떤 우리 일반 독자가 신몽동의 원서를 읽으면 번역을 해놔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덮어 버릴 수가 있잖아. 근데 이제 이 뭐 이거를 해설서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 단순 해설서가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심홍동의 철학을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심홍동의 이야기를 자기 말로 풀어낸 거지, 이 책은. 예, 그래서 예, 단순 해설서는 아닌데, 그렇지만 그 책을 읽기 전에, 원서를 읽기 전에 이 황수영 교수 책을 읽으면 뭔 소리인지 이제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독해력이 생기지. 예. 어. 두 분이 다 들으셨네. 다 네, 끝났네. 아니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이 네, 그 저는 가족 저기 가족 파티는 잘 성탄미사가, 했어요? 응. 아니요, 성탄미사가 지금 끝났어요. 자정미사라서. 아, 아, 예, 오늘 2부니까. 네. 카톨릭은 이게 저녁에 이렇게 하거든요. 어, 다른 아, 나라 안 가도 오늘은 가야 되거든. 음, 아니, 그렇지. 저도 오늘 2시에 갔는데 방금 내려왔어요. 예, 아니 무슨 어, 상가에 그렇게 오래 있어. 난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1시간 정도 그냥 좀 얘기 너무 혼자 상대방이 좀 더 오래 있어야 돼가지고 좀 다음 누구 말상되고 올 때까지 있어준다고 하는 게 1시간 정도 같이 있었거든요. 얘기하면서. 음. 그리고 바로 내려왔는데 이 마곡이 되게 머네요. 아, 마고까지 갔구나. 예, 이게 갔다가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버스 타고 왔다 갔다. 그럼 많이 걸리지, 시간이.
이게 의외로 시간 오래 걸리네요. 음. 진짜. 아니, 그 음, 옛날에는 상갓집에 가면 네. 거기 그 오래 있어주는 게 난 예의라고 생각을 했거든. 네. 근데 내가 상을 치러 보니까 저번에 그 처남 그 왜 상 치를 때 네. 그 장소는 제한이 돼 있는데 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빨리 나가줘야 이렇게 빈자리가 있고 막 음. 그 상을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데 그냥 노닥거리고 앉아가지고 막 계속 술만 갖다 먹고 하는데 그렇게 믿게 보일 수가 없어. 그래서 아, 상갓집에서는 빨리빨리 사라져 주는 게 오히려 그 상주들을 돕는 거구나. 왜냐면 그 사람들도 네. 사람이 오면은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냥 그렇죠. 거기 뭐야 저기 뭐 상주 역할만 하면 온 사람들이 그렇죠. 뻘쭘하니까 그 그렇죠. 밥 먹는 데 와서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손님이 와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또 그 사람 또 얘기해주고 그래서 아 이게 보니까 가서 얼른 식사하고 간단히 네. 인사한 다음에 빨리 떠나주는 게 돕는 거라는 게 네. 그걸 또 알았네. 그 상을 그러니까요. 치러보니까. 하여튼 서울이 먼 것 같아요. 서울이 먼 것 같아요. 나도 마음이 금방 멀지. 갔다 올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 예. 걸려가지고 나 깜짝 놀랐네요. 아유 오늘 그렇네. 박상호 박사가 아주 이 어려워서 말들이 어려운데 이거를 그 정리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네요. 어? 딱 마지막 장이네? 네, 예. 끝났어요. 뭐지? 다 끝났어. 아니, 끝난 거야? 네, 끝났어. 어떻게, 아, 나는 좀 뒤에 한 3분의 1이 남은 줄 알았어요. 끝났어. 아니, 책을 이번에도 다 베낄 뻔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뭐 아직도 뭐 확실하게 뚜렷한 개념이 없는 것. 예를 들어서 특이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출현되는가 뭐 그런 것도 고민은 있는데 그래도 많이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게 음, 물리적으로 특이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려면 그것도 뭐 책 하나는 아마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 전공하지 않는 사람에서 그 특이성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으냐면 그 영어로는 singularity예요. singularity. 그 특이성을 증명한 수학자가 그 일본 사람이야. 음.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빅뱅 이론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 네. 우주가 탄생할 때 특이점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돼. 음. 그 특이점이 어떻겠어? 모든 게 불확실한 상태예요. 네. 그렇잖아. 확실하게 그 세상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시적인 세계일 뿐이고 이 거시 세계 안에는 미시 세계, 양자의 세계가 지금 계속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걔들이 보여준 결과물이 거시적 세계인 거고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은 거시적인 세상이야. 그러니까 쭉 거꾸로 추적을 해가지고 원리를 쫓아가서 최초의 모습은 특이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특이점에서는 원자도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양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음. 그렇지만 있기는 있어, 뭐가. 그래야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뭐가 생길 수는 없잖아. 뭐가 네. 있기는 있는데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음, 그걸 이제 아낙시만드로스는 그걸 아페이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거가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물리학자들은 그거를 특이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혼돈, 정도만 혼돈의, 이해해도 혼돈의 최고점이네요. 어쩌면 그렇지. 그, 그 뭐지, 우리, 그, 어, 안트로피 뭐죠? 그게? 그 뭐죠? 엔트로피? 예, 엔트로피의 거의 마지막 점. 그 아니지. 마지막, 엔트로피도 없는 점이지. 엔트로피도 없는 완벽한 점이지. 어찌 보면. 그런가요? 그렇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꽉 그냥 아주 단단하게 뭉쳐 있는 어마어마한 고밀도 그 물체 상태 그게 특이점이에요. 그래서 그게
빵 하고 터지면 이제 거기에 막 그냥 온갖 그 원소들이 생겨나고 거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는 이제 그 닫힌 체계 안에서 막 엔트로피가 증가해가지고 어떤 놈은 막 망하고 또 흥하고 또 걔들이 흩어졌다가 또가 이렇게 뭉치면은 새로운 별이 또 하나 탄생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원점, 시작점. 그거를 빅뱅,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빅, 빅뱅 이전, 빅뱅 바로 전. 빅뱅 이전, 네, 빅뱅이 시작되기 초 상태. 전. 아, 네, 빅뱅 그, 이전. 그, 저는 이제 엔트로피가 꽉 차면 한번 폭발하잖아요, 얘가 빵 하고. 그리고 다시 그거는 정연한, 그 이미 그 전개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음, 그 닫힌 음. 체계, 아, 닫힌 한 시스템 안에서 그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렇죠. 열린 시스템에서는 엔트로피는 음, 계속 다른 데서 이렇게 뭘 에너지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지 않는 시스템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는 열린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공급을 받잖아요. 에너지를 자꾸. 네, 그렇죠. 그러면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불확실성을 자꾸 해소해줘. 음, 그러니까 정보하고 엔트로피가 반대 개념이거든. 네, 네.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생물이나 물리에서의 정보라는 건 우리 비즈니스의 정보하고는 다르다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신호야. 그래서 그 체계가 오히려 그 발달을 하고 다른 거와 이렇게 관계를 맞게 하고 하는 힘이 돼주는 게 정보예요. 오히려 엔트로피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지. 정보. 엔트로피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보 산업에 그걸 이제 확대 해석을 하면은 네. 정보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엔트로피를 낮추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아, 있지. 그러네요. 아니, 나는 엔트로피를 높이는, 높이는 건가 했는데. 괜히 엔트로피가 극에 쓸데없이 막, 달하면 닫혀진 체계 시스템 안에서는 그 시스템이 붕괴가 돼서 박살이 난다고. 네, 박살이 나죠. 네. 예. 아유, 그래서 뭐 오늘 그 저기 뭐야 심홍동의 개체화 이론의 서장을 열어서 그 핵심적인 개념들은 여기서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가 이제 그 다음 2부, 3부에서 이제 이어지니까 박주환 이거, 대표님, 네, 이사님이 잘 다음 시간에 이어받아서 네. 아니, 동영상을 잘 보시고 근데, 그, 시간이 뭐 짧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올려주실 거죠? 네, 올려줄게요. 한번 네. 보세요. 네. 그래서 뭐 아, 연말 되면 다들 뭐 행사도 많고 일정도 많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은 너무 네, 늦어질 것 같아서 그냥 속행을 했고요. 네, 12월 말일도 그냥 합니다. 네, 네. 핑계 대고 또 안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아, 네. 잘하셨습니다. 아, 네. 네. 네, 제가 준비되면 하죠. 네. 준비, 그게 이제 아니, 전제 그, 조건이지. 진행자 중심이지. 예, 예.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도, 난 지금 이제 가정 모임을 해야 돼. 네, 이제 가족 모임 네, 하고 그 네, 하여튼 공부하는 사람은 제일 무서운 적이 게으름이에요. 네, 네. 예, 온갖 핑계가 있다고. 그래서 그 우리가 웬만한 그러니까 발표자가 만약에 준비가 안 되면야 그거에 불가피하게 연장을 해야 되겠지만 미뤄야 되겠지만 네, 웬만하면 그냥 밀고 나가야 이게 뭘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그냥 좋습니다. 강행을 했습니다. 예, 네, 예, 발표자의 준비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아, 오늘 저기 준비하셨는데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박사님. 예, 동영상을 제가, 예, 보세요. 네, 동영상을 동영상 꼭 꼭 잘 볼게요. 듣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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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지금 크리스마스. 바깥에 네. 눈 와요, 눈. 오, 아, 네, 네, 저 지금 눈 맞으면서 들어왔어요. 네. 하여튼 네, 박성호 박사 들어가세요. 고생했어요. 네. 네.